예술과 낭만, 그리고 화려한 패션의 나라로 기억되는 프랑스. 유럽 경제를 이끄는 든든한 중심축이자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경제 대국인 프랑스가 지금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의 위험한 파산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화려한 파리의 에펠탑 뒤편에서는 당장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국가 재정이 바닥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청구서가 매일 아침 배달되는 중입니다. 나라 살림이 완전히 거덜나기 직전인데도 정치는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느라 마비되었고, 화가 난 국민들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엄청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프랑스의 나라빚은 나라 전체가 한 해 동안 버는 돈보다 많은 115.6%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3조 4,600억 유로라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숫자는 프랑스 국민 한 명당 약 5만 유로,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8,500만 원이 넘는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던 프랑스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몰리게 된 걸까요? 선진국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프랑스의 소름 돋는 재정 잔혹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진짜 원인을 파헤치려면 프랑스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독특한 복지 제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촘촘한 복지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다 책임진다는 슬로건 아래 프랑스 국민들은 엄청난 연금과 의료 혜택, 그리고 넉넉한 유급 휴가까지 당연한 권리로 누려왔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쓰는 공공지출 비율이 무려 57%에 달하는데, 이는 유럽연합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럽 내에서 단연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풍요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은 고질적인 마이너스 살림살이를 굳혀버렸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2024년에 낸 적자만 해도 나라 경제 규모의 5.8%에 달했고, 2025년에도 5.1%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안전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적자는 3% 밑으로만 내고 나라빚은 60%를 넘기지 말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빚 비율 115%는 이 기준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마크롱 대통령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외치며 뿌려댄 엄청난 지원금은 국가 재정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부러뜨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98%였던 빚 비율이 불과 6년 만에 115%를 돌파한 것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빚으로 억지로 버텨온 풍요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이제는 매년 빚을 갚기 위해 내야 하는 깡이자가 2025년 약 530억 유로, 2026년에는 무려 590억 유로 이상으로 무섭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자 비용이 얼마나 끔찍한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 총리조차도 조만간 나라빚 이자가 국가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항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 예산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교육보다 빚쟁이들에게 이자 바치는데 더 많은 돈을 쓰는 나라, 이것이 지금 프랑스의 슬픈 민낯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벼랑 끝까지 몰리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그 칼끝은 프랑스 복지의 상징인 연금 제도를 겨누었습니다. 2023년 마크롱 정부는 일하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늘려 연금을 늦게 받도록 하는 연금 개혁법을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프랑스라는 거대한 폭탄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혜택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국민들은 즉각 분노했습니다. 2023년 1월 19일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차를 모는 철도원,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노동자, 학교 선생님 같은 필수 인력들이 한꺼번에 파업에 들어갔고, 파리 시내에는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가 무려 1만 톤 넘게 쌓여 건물 높이만한 악취의 산들을 만들었습니다. 쥐떼가 거리를 대놓고 활보했고, 아름다운 빛의 도시 파리는 순식간에 쓰레기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군중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과 거칠게 충돌했고, 거리는 연일 최루탄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인들에게 복지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배신 행위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르코르니 총리는 2025년 10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파인 사회당의 도움이 절실해지자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업적이었던 연금 개혁을 일시 중단하겠다며 엄청난 양보를 하고 맙니다.
겁니다. 내 은퇴 생활에 손대지 마라는 프랑스 국민들의 고집이 승리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타협 때문에 2026년에만 4억 유로, 2027년에는 18억 유로라는 엄청난 추가 빚을 지게 되면서 적자를 메우는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극단적인 갈등은 정부가 단 1원도 마음대로 아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더 큰 비극은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 규모를 짜야 할 국회마저 완전히 제 기능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2024년 6월 마크롱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하겠다고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좌파연합이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과반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표를 가장 많이 얻은 극우 세력도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마크롱의 중도 진영은 자리를 대거 잃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삼각관계에 갇히면서 완벽한 정치 마비 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프랑스 정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동안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총리를 무려 5명이나 갈아치워야 했습니다. 2024년 12월 취임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국회에서 쫓겨난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마친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프랑수와 바이루 총리 역시 9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예산안을 둘러싼 싸움 끝에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르코르뉴이 총리가 간신히 버티고는 있지만 예산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 전체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나라 파산을 막으려고 돈을 아끼는 예산안을 가져오면 야당들은 다음 선거표를 의식해 무조건 반대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총리들은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이라는 무시무시한 치트키 카드를 계속 꺼내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회 투표를 거치지 않고 법을 강제로 통과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지만 반대로 야당이 곧바로 총리 나가라며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르코르니 총리 역시 2026년 1월 절대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이 독단적인 카드를 결국 발동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판의 후폭풍이 불어닥쳤고 야당은 곧바로 총리를 쫓아내기 위한 투표를 준비했습니다. 2026년 2월 야당인 사회당이 아슬아슬하게 기권을 해주면서 간신히 예산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원래 목표했던 적자 축소 계획은 다 잘려나간 엉망진창 누더기 법안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사이 프랑스 경제의 기초 체력은 무서운 속도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집안 싸움이 극에 달하자 전 세계 돈줄을 쥐고 흔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마침내 프랑스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24년 12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고 이듬해 10월에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또 다른 평가사인 피치 역시 2025년 9월에 등급을 깎아내렸고 S&P마저 같은 해 10월에 등급을 한 단계 끌어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냉혹한 심사위원 세 곳 모두가 프랑스의 살림살이에 사실상 불합격 도장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거대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자존심 상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프랑스 정부는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프랑스 국채의 인기는 바닥을 치고 프랑스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올 때 내야 하는 이자율이 미친 듯이 치솟게 됩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최근 3.88%까지 치솟았고 30년짜리 금리는 4.5%를 돌파하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소문난 독일의 국채 이자율과 프랑스의 이자율 격차는 무려 80bp까지 벌어지며 시장의 공포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프랑스 국채 이자율이 유럽의 만년 골칫덩어리이자 빚쟁이로 불리던 이탈리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나빠졌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절반 이상을 해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이 신뢰를 잃고 돈을 빼는 순간 프랑스 경제는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더 비싼 이자를 주며 또 다른 빚을 내야 하는 최악의 늪, 즉 부채의 파산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2026년 프랑스가 새로 빌려야 하는 돈만 무려 3,100억 유로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 위기의 크기를 증명합니다. 유럽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프랑스가 흔들리면서 유럽 전체는 물론이고 이들과 긴밀하게 무역을 하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전 그리스 사태처럼 나라가 한순간에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 채권을 사주는 안전망이 있어서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망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위기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닙니다.
화려한 파리의 패션쇼와 맛있는 음식들의 축제 아래에서 프랑스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겨진 만성 적자의 민낯, 그리고 나만 손해보지 않겠다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기적인 대립은 결국 국가 부도라는 무서운 결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 총리를 5명이나 바꾼 마크롱 대통령의 힘 빠진 모습, 국회에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는 총리들의 비극,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솔직하게 말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는 답답한 현실, 빚으로 쌓아 올린 달콤한 풍요의 시대는 이제 끝났으며 그 대가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것을 프랑스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프랑스는 이 최악의 재정 잔혹사를 끊어내고 유럽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지는 첫 번째 희생양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